한국은 거지 나라입니다. 감히 캐나다를 걷어차는 나라가 어디 있나며 오만 떨던 수석 분석관.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한국이 우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대한민국 역대급 철수 인간 폭격에 산산조각난 캐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손에는 커피가 식어버린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오타와의 여름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장면이 계속 되감기고 있거든요. 60조 원. 우리 연방정부가 차기 잠수함 12척을 사들이기 위해 책정한 예산입니다. 캐나다 건국 1회 단일 방위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였죠. 북극해의 얼음 밑에서 러시아 잠수함이 소리 없이 지나다니고 태평양 항로에서는 중국 함대가 존재감을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늙어버린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방어가 아니라 흉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업의 총괄이 되었죠. 경쟁은 사실상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한쪽은 독일의 TKMS. 그들이 내세운 것은 212CD형 잠수함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한국의 한화오션. 장보고 3급이라고 불리는 그 배였고요. 기술 평가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저는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한국 배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진수식을 마쳤고 시험 항해를 끝냈고 실제 해군이 운용 중이었어요. 리튬 배터리를 얹어서 자망 지속 시간이 압도적이었고 수직 발사관을 10개나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북극 항행 조건, 정비 지원 체계, 납기, 심지어 현지 생산까지 전부 충족했죠. 반면 독일 배는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설계도는 훌륭했어요. 하지만 그 배는 아직 바다에 뜬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배를 고르시겠습니까? 이미 파도를 갈라본 배와 아직 도면 위에서만 헤엄치는 배 중에서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답이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어요. 최종 선정 회의는 국방부 청사 지하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죠. 벽에는 나토 회원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공기는 텁텁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 수석 분석관 마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크는 저보다 10살쯤 어린 친구입니다. 명문대 출신에 브뤼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언제나 셔츠 소매를 정확히 2번 접어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기술 점수만 보면 한국이 앞서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럼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사업은 기술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크는 손가락으로 벽에 걸린 국기들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나토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독일을 선택하면 유럽 전체가 우리 편이 되죠. 한국을 선택하면요? 아시아 하청업체한테 대서양 안보를 맡긴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청업체.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는 독일이었어요. 정치가 기술을 이긴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오래된 카르텔이 새로운 실력을 밀어낸 거죠.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표단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화오션 측 대표단을 이끌던 분은 정우진 부사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짙은 남색이었고 구두는 굽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통보를 듣는 내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귀사의 기술력은 충분히 확인됐어요. 다음 기회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 기회. 저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줄을 세우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계속 문 앞에서 기다려라. 언젠가 우리가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그런 뜻이었죠. 마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렇게 덧붙였어요. 부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수주 실패로 타격이 크실 겁니다. 그 큰 조선소를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와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부품 공급이나 정비 사업 정도는 배려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품 공급.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디젤 잠수함을 만든 회사에게 나사와 배관을 팔라고 한 겁니다. 저는 그때 정우진 부사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천천히 앞에 놓인 서류를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종이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한번 맞추더군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배려는 필요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는 문을 두드리러 온 게 아니라 필요한 배가 있다고 하셔서 온 겁니다. 필요 없다고 하시니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저희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마크가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었어요. 그러시겠죠.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우진 부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이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작았어요. 쾅 하고 닫혔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그 조용한 소리가 며칠 동안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세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고위 관계자가 영미권 언론에 이런 말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한국 방사는 가격 경쟁력 말고는 내세울 게 없으며 이번 결과가 그 한계를 증명했다고 말입니다. 그 기사는 하루 만에 10몇 개 매체에 퍼졌습니다. 제목들이 아주 잔인했어요. 아시아의 조선소, 대서양의 벽 앞에서 무너지다. 그런 식이었죠. 중국 관영 매체도 가세했습니다. 서방안보연맹의 높은 벽을 이제야 실감했을 것이다. 기술은 살 수 있어도 신뢰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썼더군요.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배는 진짜였습니다. 벽에 부딪힌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었어요. 마크는 신이 났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장님, 보셨죠? 시장이 우리 판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결국 다시 올 겁니다. 그 사람들 조선소 규모를 아세요? 물량을 못 채우면 못 버팁니다. 반년만 지나면 조건 낮춰서 다시 연락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단가를 후려치면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안 오면? 마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님, 60조짜리 시장을 걷어차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저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마크가 맞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배를 파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을 뿌리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를요. 저는 그 여름 내내 이상한 예감에 시달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떠난 뒤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재검토 요청도 로비도 없었어요. 보통 이런 사업에서 탈락한 업체는 최소 서너 번은 문을 두드립니다. 정치인을 동원하고 언론을 움직이고 조건을 바꿔서 다시 제안하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우연히 한 장의 위성 사진을 보게 됩니다. 거제도의 어느 조선소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부하 직원이 참고용으로 가져온 자료였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크가 비어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수주에 실패했으니까요. 물량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도크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주하려던 것보다 훨씬 큰 선체가 세 척이나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국기가 걸려 있었고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커피가 식는 줄도 몰랐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걷어찼다고 생각했던 그 손을 사실은 그들이 먼저 놓아버린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성 사진을 본 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는 도크를 가득 채운 그 낯선 선체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쪽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통보를 보낸 그날, 그러니까 정우진 부사장이 회의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한화 측 현지 법인에 결과가 전달된 시각은 오후 4시였다고 하더군요. 서울과의 시차를 계산하면 그쪽은 새벽 5시였습니다. 보통 이런 시각에는 보고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해서 올리죠. 그게 관례니까요. 그런데 그 회사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 10분에 회장 집무실로 보고가 들어갔고 5시 11분에 답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1분입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검토하고 12번의 위원회를 열고 수백 페이지의 평가서를 쌓아 올려서 내린 결정을 그쪽은 60초 만에 뒤집었습니다. 내용은 단 2글자였다고 하더군요. 철수. 저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60조 원짜리 사업에서 떨어진 회사가 그 나라에 미련 없이 등을 돌리는 데 걸린 시간이 1분이라면요. 한화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김승현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뿐이죠. 철수 명령이 떨어지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 관계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윌리엄 부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조선 훈련센터 말입니다. 저는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 훈련센터는 한화가 우리 쪽에 약속한 부수 투자였거든요. 캐나다 젊은이들에게 용접, 도장, 배관, 그러니까 조선 기술 전반을 가르치는 시설이었습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됐고 설계도도 나왔고 첫 기수 지원자만 2,000명이 넘게 몰렸던 곳이었죠. 지역 신문에서는 그걸 두고 죽어가던 산업도시의 마지막 심장박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왜요? 백지화됐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연기가 아니라요? 백지화라고 했습니다. 부장님,
어제 오후에 공문이 왔어요. 2문장짜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어줬습니다. 본 계획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전제가 소멸하였으므로 계획을 종료합니다. 끝이었습니다. 사과도 유감 표명도 재협상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같은 주 금요일, 이번에는 알고마 제철소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마는 온타리오 북부의 오래된 철강 회사입니다. 이 도시는 사실상 그 공장 하나로 먹고 삽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의 아들이 다니고 그 아들의 아들이 다니는 곳이죠. 그런데 지난 10수년간 그곳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값싼 수입 철강에 밀려서요. 그 공장을 살린 게 한화였습니다. 잠수함 12척을 현지에서 만들려면 특수강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한화는 그 물량을 전량 알고마에서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 공장이 향후 10년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발표되던 날 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렸다고 하더군요. 그 계약도 같은 날 종료됐습니다. 2문장짜리 공문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훈련센터 때와 똑같았고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 도시의 10년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이 서류 2장이었습니다. 저는 마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에서 태연하게 보고서를 쓰고 있더군요. 소매는 여전히 정확히 2번 접혀 있었습니다. 마크, 알고마 계약 알고 있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태평한가? 그는 펜을 내려놓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부장님, 이건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협박이죠. 저 사람들이 진짜로 시장을 벌일 리가 없잖아요. 몇 주 지나면 창구를 열어둘 겁니다. 원래 협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문을 3개 닫는 척하면서 손잡이는 잡고 있는 거죠. 만약 진심이라면 부장님. 마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움직이죠. 60조를 포기한 회사가 몇 조짜리 부수 계약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손절한 겁니다. 손해를 줄이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논리가 며칠 뒤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습니다. 한화가 현지 협력업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었죠. 계약을 끊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법이 정한 만큼만 주면 되고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급한 금액은 법적 기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밸브를 만들던 작은 공장, 케이블을 납품하던 가족 기업, 도면을 그리던 20명짜리 설계사무소, 한화와 손잡고 설비를 늘리고 사람을 뽑고 대출을 받았던 그 회사들이었습니다. 사업이 엎어지면 그들이 먼저 무너지는 구조였죠. 한화는 그 모든 회사에 이미 발생한 손실뿐 아니라 앞으로 2년간 예상되는 기회 손실까지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화와 공동 연구를 하던 3개의 대학의 연구실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진행 중이던 과제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자금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그 돈을 왜 줍니까? 받을 사람도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이미지 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홍보용이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화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건 돈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지역 방송에서 밸브 공장 사장을 인터뷰했더군요. 60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고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분이 카메라 앞에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한화 측이 보낸 서한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분이 안경을 고쳐 쓰고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중간에 흔들리더군요. 정치인들이 우리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일하기로 한 약속은 우리 쪽에서 지키겠습니다. 그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나라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우리 정부한테서는 한 번도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화면을 껐습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이 사업의 진짜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계산했습니다. 정치적 손익을, 동맹의 균형을, 나토 안에서의 우리 위치를요. 그리고 그 계산 안에 한국은 하나의 변수였습니다.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는 조건을 낮춰서 돌아올 그런 변수요. 그런데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냈겠죠. 다만 그 계산의 첫 번째 항목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첫 항목은 이득이었고 그들에게 첫 항목은 신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는 배신했는데 한 나라의 기업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대비가 캐나다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거든요. 그리고 그 여론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어떤 파도보다도 무서웠습니다. 파도가 오는 소리는
처음엔 아주 작습니다. 숫자로 시작하거든요. 철수 공문이 나간 지 3주째 되던 날, 저는 온타리오주 고용 통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훑어보고 넘겼을 문서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첫 장에서 멈췄습니다. 예정 고용 취소 건수 14,000명.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오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장을 넘기니까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그건 직접 고용만 센 숫자였어요. 협력업체, 물류, 자재, 그 사람들이 밥 먹던 식당과 그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까지 계산에 넣으면 파급 인원이 4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기업 하나가 짐을 쌌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거든요. 한국은 아시아의 제조 국가고 우리는 서방 선진국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팔러오는 거지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손을 놓은 쪽은 그들이었고 무릎이 꺾인 쪽은 우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알고마였습니다. 그 제철소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죠. 도시 하나가 공장 하나에 매달려 사는 곳이었습니다. 한화의 특수강 계약이 10년치 산소호흡기였고요. 그 호흡기가 뽑혔습니다. 저는 그 도시에 직접 가봤습니다. 업무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두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7월인데도 그 동네는 추워 보였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다 말다 했고 정문 앞 주차장은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길 건너 식당에는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3명이었어요. 사장이 창가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 사장이 저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오타와에서 오셨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구두가 깨끗해서요. 여기 사람들은 그런 구두 안 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어요. 우리 애가 다음 달부터 그 훈련센터 간다고 했었거든요. 용접 배우겠다고. 20살입니다.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뭔가 배울 수 있게 됐다고 좋아했어요. 어제 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그 회사는 왜 갔대?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저는 커피값을 놓고 나왔습니다. 커피는 한 모금도 못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빈자리는 오래 비어있지 않거든요. 알고마의 자금줄이 마르고 부채 상환일이 다가오자 파산 절차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은 헐값이 됐고요. 그리고 정확히 그 시점에 낯선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서류에 적힌 이름은 유럽의 어느 투자펀드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우리 정보 파트에서 지분 구조를 파고 들어갔더니 그 펀드의 최종 소유주가 나오더군요. 중국 국영 자본이었습니다. 한 겹이 아니었습니다. 3겹을 벗겨야 나왔어요. 유럽 펀드 뒤에 홍콩 지주회사, 그 뒤에 본토 국유기업. 아주 잘 짜인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건 제철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수 조건 부속서에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북극해 항로 관련 항만 시설과 물류 인프라에 대한 장기 운영권. 그러니까 쇳덩어리를 사는 척하면서 우리 북극의 문고리를 잡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고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우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 잠수함을 막겠다고 60조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다가 중국에게 우리 북극 항구의 열쇠를 넘길 뻔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는 마크를 불렀습니다. 그날은 저도 목소리를 낮추지 못했어요. 자네가 말했지. 한국은 손절한 거라고. 몇 주면 다시 온다고. 마크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얼굴색이 조금 변하더군요. 그런데 그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건 우리 규제로 막으면 돼요. 막을 돈은 어디서 나오나? 그건 알고마를 살릴 돈이 우리한테 있나? 지금 연방 예산이 잠수함에 묶여 있는데 마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매를 다시 접더군요. 2번, 정확하게.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그 나라는 애초에 리스크가 컸어요. 정치가 불안정하잖아요. 이번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하나 떨어졌다고 나라 전체 투자를 다 걷어차는 건 성숙한 파트너가 할 행동이 아니거든요. 감정적이죠. 우리가 그들을 뽑았어도 언젠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마크의 그 말이 저 혼자만의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방의 유력 싱크탱크 3곳에서 거의 동시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아주 점잖았어요. 인도태평양 방산 파트너의 신뢰성 평가. 뭐 이런 식이었죠. 내용을 요약해드릴까요? 한국은 기술은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 정치는 삼류다. 국가적 신뢰도가 낮아 계약 파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따라서 장기 안보 파트너로는 부적합하다. 영미권 주요 신문들이 그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사설도 나왔어요. 어떤 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파트너, 성숙하지 못한 국가. 저는 그 사설을 읽고 신문을 접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계약을 뒤집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치로요. 우리가 그들을 하청업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음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약대로 떠났고 떠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법이 요구하지 않는 돈까지 얹어줬습니다. 그런데 삼류라는 소리를 듣는 건 그들이었습니다. 한쪽은 한 줄로 끝나더군요. 우리는 잘못이 없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게임의 규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가 약속을 지키고 어떤 나라가 약속을 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요. 결국 중요한 건 누가 그 이야기를 쓰느냐 뿐이라면요. 그런 세계에서 실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무렵부터 밤마다 그 위성 사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거제도의 도크에 누워있던 그 세척의 선체 말입니다. 우리가 발주하려던 것보다 컸습니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옆에 걸려있던 그 국기, 제가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던 그 국기를 저는 결국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절대로 상상하지 못한 나라의 국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왜 한국에 조선소의 배를 맡겼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저는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놓친 겁니다. 저는 그 국기를 확인하고도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본 게 무슨 의미인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서랍에 넣어두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잠수함 계약 실무를 진행하고 독일 측과 화상회의를 하고 일정표를 짰습니다. 그 서랍이 강제로 열린 건 워싱턴 때문이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저는 새벽 2시에 휴대폰 진동 소리에 깼습니다. 국방부 상황실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죠. 부장님,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무슨 사안으로? 북극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우리 북극인가?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미국이 자기 나라 회의실에 앉아서 우리나라 북극 문제로 밤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남의 집 지붕이 새는데 옆집 사람이 자기 집 거실에서 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건 걱정이 아닙니다. 그건 이 집을 그냥 두면 우리 집까지 젖는다는 판단이에요. 미국은 우리가 놓친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중국 자본이 알고마 제철소를 통해 우리 북극 항만 운영권으로 들어오려던 그 3중 구조를 말입니다. 우리 정보 파트가 세 겹을 벗겨내는데 몇 주가 걸렸죠. 미국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우리 총리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총리 집무실에는 극소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통화에 배석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중에요. 술을 2잔쯤 마시고 나서요. 그가 처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윌리엄, 나 그런 통화 처음 들어봤어. 어땠는데? 총리님이 한마디도 못 하셨어.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백악관 쪽 목소리는 처음부터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사말이 없었대요. 그냥 본론이었답니다. 첫 질문이 이거였다고 하더군요. 너희가 산 그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이 몇 개나 달려있나? 총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0이었거든요. 독일 212CD형에는 수직 발사관이 없습니다. 어뢰관은 있죠. 하지만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은 그 배에 없습니다. 한국 배에는 그게 10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야구로 치면 이렇습니다. 어뢰관만 있는 잠수함은 번트만 댈 수 있는 타자예요. 상대 배가 눈앞에 왔을 때만 때릴 수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있는 잠수함은요. 물속에 숨어서 수백 킬로미터 밖의 육지를 향해 홈런을 날립니다. 북극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나라가 번트만 대는 배 12척을 60조에 샀습니다. 배석자가 그 다음 말을 전할 때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쪽에서 그러더라. 너희는 물속에 떠다니는 깡통을 산 거다. 그 깡통을 사느라 예산을 다 태웠고 그 바람에 너희 제철소가 파산하게 생겼고 그 제철소를 중국이 사겠다고 줄을 섰다. 그리고 그 제철소 뒤에 붙어 있는 게 뭔지 아느냐? 너희 북극 항구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대. 너희 지금 중국을 막겠다고 돈을 쓴 거냐? 아니면 중국을 초대하겠다고 돈을 쓴 거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몸을 실제로 뜨겁게 만든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석자가 말하길 마지막 20초가 제일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저쪽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너희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 지붕에 구멍을 뚫어놓고 있으면 그 의무를 어떻게 지키나 다시 검토해라. 시간은 많지 않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작별 인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요. 혼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그 다음에 나온 성명이었습니다.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짧았어요. 5문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화.
미국 정부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납기 준수율 100%.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함정을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으로 넘긴 기록.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배는 물속을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다. 인도 태평양과 북극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산업 파트너다. 동맹국 정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뒤집으면서 아시아 국가의 기업 하나를 이름까지 불러가며 지켜세운 겁니다. 저는 그 성명문을 프린트해서 책상에 놓고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납기 준수율 100%.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장인지 아시겠습니까? 방산업계에서 납기를 지킨다는 건 축구로 치면 페널티킥을 100번 차서 100번 다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미국도 못합니다. 유럽도 못해요. 그들의 함정 사업은 늘 몇 년씩 밀리고 예산은 2배로 부풀죠. 우리 빅토리아급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그걸 해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하청업체라고 불렀고요. 성명이 나온 날 저는 마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크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셔츠 소매가 접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한쪽은 풀려서 흘러내려 있었고 그는 그걸 알아채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가 돌아봤습니다. 부장님, 성명 봤나? 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화를 내려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자네가 옳았던 게 하나라도 있나? 마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장님, 저는 규칙대로 했습니다. 규칙. 우리 편을 뽑는 거요. 나토 안에서, 서방 안에서. 저는 평생 그렇게 배웠습니다. 실력보다 진영이 먼저라고요. 저는 그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규칙은 우리가 제일 강할 때만 통하는 거였네. 마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60조를 쓴 이유가 뭐였습니까? 북극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지금 북극은 더 위험해졌고 우리 제철소는 중국 손에 넘어가게 생겼고 우리는 미국한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어낸 그 나라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다른 손님을 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제도 위성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국기를 다시 봤습니다. 새 척의 거대한 선체 옆에서 펄럭이던 그 깃발을요. 저는 그 나라 이름을 소리내어 말해봤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요. 말하고 나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리가 이번 사업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했던 바로 그 이유였거든요. 그 나라 이름을 소리내어 말한 밤 이후로 세상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건 늘 안쪽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게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속도가 붙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그해 여름 내내 지켜봤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남쪽이었습니다. 그해 북중미 대륙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우리 캐나다가 함께 여는 월드컵이었죠. 밴쿠버와 토론토의 경기장이 준비돼 있었고 우리는 3년 동안 그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캐나다는 그 대회를 통해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신뢰라는 게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몇 주였습니다. 멕시코 쪽 실무회의에서 첫 신호가 왔습니다. 대외 공동보안협의체 회의였는데 우리 측 대표단이 앉을 자리가 바뀌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미국 옆이었습니다. 그날은 문 쪽 끝자리였습니다. 의전이라는 건 정직합니다. 말보다 정직해요. 회의가 끝나고 멕시코 측 실무 책임자가 우리 대표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북극 항만 운영권 문제는 정리되셨습니까? 우리 대표단이 대답을 못하자 그가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저희는 대회 기간에 우리 국민 5천만 명을 지켜야 합니다. 파트너의 판단력이 궁금할 뿐입니다. 판단력. 그 단어 하나가 우리를 어디에 세워놨는지 아시겠습니까? 미국 남부 국경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와 함께 국경보안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던 계획들이 하나둘 재검토 목록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표할 필요도 없었죠.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국 자본이 우리 북극 항구 열쇠를 만질 뻔했다는 사실을 이제 대륙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멕시코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장면들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멕시코 정부가 월드컵 안전 운영을 위해 외부 자문단을 초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장 운영, 관중동선 설계, 대규모 인파 통제, 도시 단위 치안 시스템, 그런 걸 통째로 맡길 팀을요. 어디서 불렀는지 아십니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인프라, 전문가단과 치안 자문단, 대규모 국제대회를 여러 차례 무사고로 치러낸 나라,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를 밤에도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든 나라, 멕시코는 그 나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멕시코 정부는 그 자문단을 국빈급으로 대우했습니다. 공항에 정부 요인이 직접 나갔고
대통령궁에서 만찬을 열었고 국영방송이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저는 그 중계를 봤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요. 멕시코 국방장관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오랫동안 북쪽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쪽 바다 너머를 봅니다. 경제와 방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어디인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관은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저는 나라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TV를 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같은 대륙에 사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을 앞에 두고도 이름을 흐리며 다른 나라를 가리킬 때 말입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진짜 폭탄이 터졌습니다. 멕시코 국방부가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해군 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대형 사업이었죠. 그들은 유럽 업체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업체와도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한화오션과 단독으로 체결했습니다.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걷어찬 그 60조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상함 15척, 잠수함 6. 계약 기간 20년, 현지 조선소 설립, 기술 이전, 고용 인원 2만 명, 15, 6, 22만. 저는 그 숫자들을 소리내어 읽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준다고 했던 걸 그들은 다른 곳에서 받았구나. 멕시코 국방장관이 계약식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우리는 명분을 사지 않았습니다. 배를 샀습니다. 기자단이 웅성거렸다고 하더군요.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이 불쾌해할 텐데요.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쾌한 사람들이 우리 바다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정확히 우리가 했어야 할 말이었거든요. 그 무렵 마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계약서 요약본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제 책상에 놓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부장님, 말해보게. 이건 우리 계약서입니다. 뭐라고? 조건이요. 현지 조선소, 기술 이전, 고용 규모. 우리가 요구했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안했던 그 조건 그대로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좋은 조건으로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이 처음 들어오는 시장이었으니까요. 처음 들어오는 시장에는 다들 파격적인 조건을 겁니다. 우리는 그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찢어버렸습니다. 마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60조짜리 시장을 걷어차는 회사는 없다고요. 그랬지. 틀렸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야, 마크. 네, 그들은 시장을 걷어찬 게 아니야. 우리를 걷어찬 거지. 마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그 무렵 완전히 다른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의 조선소였습니다. 하청업체였고 정치가 삼류인 나라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미성숙한 파트너였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씁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파트너, 납기를 지키는 유일한 나라, 대륙의 안보를 재설계하는 힘. 바뀐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바뀐 건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서랍 속 그 위성 사진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척의 배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 총리가 알게 되는 날, 이 나라가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도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다만 다른 일들에 밀려서 꺼내보지 못했을 뿐이죠. 납기였습니다. 독일 TKMS가 우리에게 제시한 인도 일정은 비현실적으로 빨랐습니다. 그 회사의 도크는 이미 꽉 차 있었거든요. 유럽 여러 나라가 줄을 서 있었고 대기 순번은 10년 가까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함정을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방산에서 갑자기 순번이 앞당겨지면 어떤 의미일까요? 병원 대기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 20명이 있는데 간호사가 갑자기 당신을 부릅니다. 손님, 먼저 들어가세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요. 무서워해야 합니다. 앞사람이 왜 안 들어갔는지를 물어봐야 하거든요.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건 마크였습니다. 멕시코 계약서를 제 책상에 놓고 간 이후로 그는 변했습니다. 소매를 접지 않았고 회의에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가 뭘 파고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답을 들고 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이 하였습니다. 손에는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부장님,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뭐? 우리 앞 순번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마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TKMS의 212CD형 첫 인도부는 원래 노르웨이 해군 몫이었습니다. 계약이 우리보다 몇 년 앞섰고 도크 배정도 끝나 있었어요. 그런데 노르웨이가 순번을 양보했습니다.
양보. 공식 문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이라고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자네는 안 믿는군. 부장님, 세상에 잠수함 순번을 양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잠수함은 줄을 서서 사는 물건입니다. 순번을 넘긴다는 건 축구로 치면 페널티킥 기회를 상대팀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면 그건 공이 폭탄일 때뿐이죠. 마크가 조사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노르웨이 해군은 지난 몇 년간 TKMS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설계 오류였습니다. 선체 구조 설계가 여러 차례 수정됐고 그때마다 내부 배치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만든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만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둘째, 추진 시스템 결함이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체계에서 반복적인 이상이 보고됐습니다. 잠수함이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심장이었죠. 시험 운전 중 출력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확인됐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르웨이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앞 순번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완성되지 않은 배의 문제를 자기들이 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시험 비용도 그들이 냅니다. 사고가 나면 그들 해군 장병이 탑니다. 그러니 순번을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선 나라가 대신 겪습니다. 그 나라가 돈을 대고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노르웨이는 그 뒤에 완성된 배를 받으면 됩니다. 그들은 앞 순번을 넘겼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자축했지. 네, 납기가 앞당겨졌다고. 우리 협상력이 좋았다고. 위원회에서 박수까지 쳤어. 마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폭탄을 받아들고 그걸 선물이라고 부르며 리본을 풀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훨씬 조용하게 왔습니다. 그의 늦어름. 조달청으로 기술보고서 하나가 접수됐습니다. 발신처는 우리 산업기술분석팀이었고 제목은 건조 공정 실현 가능성 검토였습니다. 20페이지짜리였어요. 저는 그걸 대충 넘기다가 12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해당 잠수함의 선체 접합 공정에는 정밀 레이저 용접이 사용된다. 이 공정에 투입되는 산업용 레이저 장비는 특정 희귀가스를 필수 매질로 요구한다. 네온과 크립톤이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전 세계 산업용 희귀가스 정제 시장은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용 초고순도 등급 정제 기술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세계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한국을 거쳐 나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현재 확보 가능한 물량과 공급 일정을 고려할 때 TKMS의 조기 납기 일정은 실현 불가능하다. 저는 그 페이지를 손으로 짚은 채 한참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잠수함을 탈락시켰습니다. 독일 잠수함을 골랐습니다. 그 독일 잠수함은 설계 오류와 추진 결함을 안고 있었고 앞선 고객이 도망쳐서 우리 차례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려면 한국에서 나오는 가스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밀어낸 그 나라의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가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저는 그날 저녁 마크와 함께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고 창밖은 어두웠어요. 한참 뒤에 마크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한국이 그 가스를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네.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카드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흘리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잠수함 건조에 명주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가방에 넣고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우진 부사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배를 사는지, 그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배가 완성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쥐고 있으면서 뽑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대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그냥 등을 돌린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낯으로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서류철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는 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총리실에서 지시가 하나 내려왔거든요. 한화오션에 다시 연락해보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받고 웃었습니다. 웃다가 웃음이 멈추질 않아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와 달라고요? 사표는 결국 내지 못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저를 지목했거든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얼굴을 맞댔던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손으로 문을 닫았던 그 방에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잡이를 잡는 쪽이 아니라
두드리는 쪽으로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시했던 사람에게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제안은 저조차도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잠수함 사업 결정은 유지한다. 즉 독일 배를 산다. 다만 온타리오주 조선 훈련센터 건립과 알고마 제철소 철강 구매 계약은 원안대로 진행해달라. 필요하다면 주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과 부지, 무상 제공을 추가로 검토하겠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배는 다른 데서 사겠다. 그런데 돈은 계속 써달라. 이게 국가가 기업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그 문서를 들고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크가 옆에 있었어요. 그가 문서를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부장님, 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뭐라고 부르겠나? 구걸이요.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화오션 측의 연락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정식 외교 라인이 아니라 실무 접촉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매달리는 그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켜봤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다가도 켜봤고 자다가도 켜봤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답이 왔습니다. 새 문장이었습니다. 제안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생산 능력은 기존 계약 고객에게 전량 배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끝이었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장인지 아십니까? 화를 내는 건 아직 관계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조건을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익이 없다는 말은 당신은 이제 계산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 메일을 인쇄해서 총리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세계 곳곳에서 소식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한화가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 생산 거점을 짓는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지 공장, 기술 이전, 정비창까지 통째로요. 그 도시 시장이 인터뷰에서 그러더군요. 우리 도시의 다음 30년이 오늘 결정됐다고요. 호주였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기 수상함 사업이 한화 쪽으로 기울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붙는 부수 투자 중에 조선 인력 양성 센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타리오에 지으려던 바로 그 시설이었죠. 페루였습니다. 남미의 그 나라와 한화가 조선소 현대와 협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규모는 우리 것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대통령이 서명식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큰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캐나다에서 빠져나간 돈과 사람과 기술이 정확히 그만큼 다른 나라들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이 새는 양동이를 버리고 멀쩡한 양동이로 옮겨 담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아주 담백한 자료 한 장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이 홈페이지에 수주 잔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자료도 아니었어요. 그냥 투자자 대상정기 공시였습니다. 거기에 도크 배정 현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잠수함 건조 라인은 향후 10년치 물량이 이미 차 있었습니다. 수상함 라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신규 고객이 지금 계약해도 첫 배를 받는 건 10년 뒤라는 뜻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줄을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줄이 10년입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면서 몇 달 전 마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60조짜리 시장을 걷어차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던 그 말이요.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도크가 꽉 찬 회사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벌어진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주 잔고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열댓 명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산업부, 총리실 실무진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에서 온 젊은 사무관 하나가 볼펜을 딸깍거리다가 멈췄습니다. 자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총리실 쪽 참모는 안경을 벗어서 닦았습니다. 벗었다가 다시 쓰고 또 벗었습니다. 3번을 그러더군요. 국방부 차관보는 스크린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순번이 없구나. 그 말이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마크는 그 자리에서 노트를 펼치지도 않았습니다. 펜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스크린만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그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부장님. 저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화도 안 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소리라도 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뭔가는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리고 먼저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무시당하는 것과
아예 세워지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아플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숫자에서 빠지는 겁니다. 상대의 계산기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 그게 제일 아픕니다. 우리는 그 회사의 계산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서랍 속 위성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있었거든요. 거제도 도크에 누워있던 세척의 거대한 선체, 그 옆에 걸려있던 그 국기. 저는 그 국기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이 어디로 가서 어느 바다를 지키게 될지도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시작했던 그 회의실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60조 원이 적힌 서류가 놓여있던 창문 없는 그 방으로요. 그 회의실로 돌아가기 전에 저는 먼저 광장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가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온타리오주 청사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0명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1000명이 됐고 주말이 지나자 광장이 사람으로 덮였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릴까요? 1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파급 인원까지 세면 4만 명이었죠. 알고마가 있던 도시의 실업률은 40%를 넘었습니다. 그 도시 고등학교 졸업반 아이들 중 절반이 진학도 취업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청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 있었습니다. 업무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봐야 할 것 같아서 갔습니다. 알고마의 그 식당에 갔을 때처럼요. 경찰 저지선이 세 겹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유리 깨지는 소리도 났습니다. 노동조합 깃발이 수십 개 나부꼈고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군중 한가운데에 다른 깃발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소용돌이치는 원. 내 귀퉁이에 검은 막대들, 태극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 땅에서 캐나다 정부를 향해 시위를 하면서 한국 국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깃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갔어요. 깃발을 든 사람이 누군지 봐야 했거든요. 작업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60쯤 되어 보였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밸브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화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목소리가 떨렸던 그분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깃발은 왜 드셨습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제 구두를 보더니 오타와에서 왔다는 걸 알아챈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국기를 들 수가 없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편은 누구야?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가 깃발을 고쳐 잡았습니다.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건 우리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깃발을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한화의 로고가 그려진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건 아마 예전에 훈련센터 지원서에 붙어 있던 로고였을 겁니다. 그 사진들이 그날 밤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서방 선진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에 맞서면서 아시아 국가의 국기를 흔드는 사진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가 뭘 만든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마지막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한테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로요. 먼저 나토 지휘부였습니다. 회원국 하나가 산업 기반제로 무너지는 건 동맹 전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화가 온타리오 투자를 재개해달라고요. 그 다음은 미국이었습니다. 북극 방어선을 유지하려면 캐나다의 산업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독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잠수함을 판 그 나라가 우리를 살려달라고 한국 기업에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서방 안보 카르텔이 통째로 줄을 서서 아시아의 한 기업 앞에 중재안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이 하청업체라고 부르던 그 회사예요. 답은 짧게 왔습니다. 한화그룹 회장 김승현 회장의 입장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보고 나라를 고르지 않습니다. 신용을 보고 고릅니다. 의리와 신용이 없는 국가와는 단 1달러의 계약도, 단 1톤의 철강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 나라의 국민에게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부는 거절하면서 국민에게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구분을 그들은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싱크탱크들의 보고서가 다시 나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한국을 정치 삼류라고 썼던 바로 그 기관들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산업 신뢰의 새로운 기준.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방산 조달의 성패는 진영이 아니라 이행 능력에 달려있다. 납기와 품질을 보장하고 위기에서 협력사를 보호하며 핵심 소재 공급망을 장악한 국가가 새로운 표준을 쓴다. 서방은 이 기준을 배워야 한다.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썼습니다. 자기들이 삼류라고 불렀던 나라를요. 그리고 마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 방에 온 건 그 보고서가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손에 사직서를 들고 있었어요. 부장님, 저는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가 잠시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광장 사진 보셨죠?
봤네. 저는 그 사진을 100번쯤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진영을 배웠습니다. 우리 편이 누구인지, 어느 줄에 서야 하는지요. 그런데 우리 편이라던 사람들은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고, 우리가 하청업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우리 국민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새로운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그들의 의리 경영과 공급망 통제력, 그게 세계가 무릎 꿇어야 할 기준입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주 조용하게요. 정확히 정우진 부사장이 나갈 때처럼요. 저는 그날 서랍을 열어 위성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제도의 도크, 세 척의 거대한 선체, 그 옆에 국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들은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함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걸려있던 국기는 우리가 이번 사업에서 이기려고 했던 이유, 바로 그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북극에서 우리와 마주 서야 했던 나라, 우리를 위협한다던 그 나라조차 배가 필요할 때는 한국의 도크 앞에 줄을 섰던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동안 그들은 세 개의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아무리 밀어내도 끝내 세계의 순번표가 되어버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 나라를 두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에서 한 청년 옆에 앉게 됐습니다. 20대쯤이었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방산 수출 뉴스가 떠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느냐고요. 그 청년이 저를 힐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요? 우리는 아직 멀었죠.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계가 무릎 꿇은 나라의 국민이 자기 나라가 무릎을 꿇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강한 줄도 모르는 나라거든요.